3년 만의 휴가였다. 이강의 세상은 늘 화약 냄새와 땀, 그리고 극한의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 내뿜는 짭짤한 소금기 섞인 바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뿐이었다. 그는 낡은 단층집의 툇마루에 앉아 삐걱거리는 낡은 방충망에 경첩에 기름을 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등 뒤에서 그냥 사람 부르면 될 것을 굳이 네가 그걸 왜 하고 있냐며 잔소리를 했지만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으며 잘 아물지 않은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 손으로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계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나사를 조였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 그것은 그의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다. 끼익 하던 소리가 멈추고 방충망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아이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다. 이강은 그 미소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수심 100m의 칠흑 같은 바닷속도, 총알이 빗발치는 훈련장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파도소리가 있는 이곳이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 오후 늦게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해변을 거닐었다. 저물어가는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을 돌리자 한 아이가 해변가 소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이의 상어 모양 연이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무를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이강의 어머니가 저런 어쩌나 하고 말하기도 전에 이강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별다른 도움닫기 없이 나무의 옹기와 가지를 발판 삼아 성큼성큼 올라갔다. 그의 몸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중력을 거스르는 한 마리의 검은 표범 같았다. 아이의 아버지가 무어라 소리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연이 걸린 나뭇가지에 도착해 있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얽힌 연줄을 풀어내고 가볍게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눈이 동그래진 아이에게 연을 건네주었다. 아이의 부모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지만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에게로 돌아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네오는 참 여전하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낮에 나무에 긁힌 상처였다. 이 흉터는 또 뭐냐. 강아, 군대 간다던 아들 몸이 무슨 전쟁터가 다 돼서 돌아왔어. 성한 데가 없구나. 아주 어머니의 손끝이 그의 등 전체에 길게 나 있는 이제는 희미해진 흉터를 쓸어내렸다. 그는 그저 훈련 중에 좀 다쳤습니다. 라고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 흉터들이 단순한 훈련이 아닌 실제 작전 중에 생긴 진짜 총상과 파편의 흔적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기 전 이강은 작은 가방을 챙겼다. 평범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가방 안에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였다. 무광의 검은색 티타늄 몸체에 야간에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트리튬 야광 인덱스, 방위각이 새겨진 베젤, 그리고 수백 미터의 방수 기능을 갖춘 스위스제 군용 시계였다. 그것은 평범한 휴가객의 물건이 아니었다. 어둠과 압력,
그리고 극한의 정밀함이 지배하는 그의 또 다른 세계에서 온 전문가의 도구였다. 그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익숙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이 평화가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으로 가야 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잠시 후에 거대한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휴가를 끝장낼 총성이 이제 곧 울려 퍼질 터였다. 남해 농협은행 지점 안은 평화롭고 나른했다. 에어컨의 낮은 소음과 대기 순번을 알리는 기계의 전자음, 그리고 창구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한가로운 오전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강은 20317번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머니가 새로운 적금 상품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 상품은 1년만 부어도 이자가... 아이고, 복잡해서 나는 모르겠다.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을 의지하는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EP5에서 EP16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강의 휴가 중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은행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쓴 4명의 사내가 총을 든 채 들이닥쳤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허공을 향해 권총을 격발했다. 탕!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이 고요한 은행 안을 뒤흔들었다. 천장에서 솟고 가루가 후두둑 떨어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의자가 넘어지고 서류가 흩날렸다. 평화롭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모두 엎드려 소리 지르는 놈은 대가리에 바람구멍을 내주겠다. 리더가 으르렁거렸다.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이강의 팔을 붙잡았다. 강아. 하지만 이강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어머니의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를 완전히 가려 완벽한 방패가 되었다. 겉보기에는 그 역시 겁에 질려 엎드린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지난 3년간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고 있었다. 휴가객 이강은 사라졌다. UDT C1회 악마 교관 이강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뇌는 차가운 컴퓨터처럼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적 총 4명, 전원 마스크 착용, 신원 파악 불가, 무장 상태 권총 2정, 산탄총 1정, 나머지 1명은 자루 담당, 파지법이 불안정하다. 전문 훈련을 받은 놈들은 아니다. 특히 저 젊은 놈, 공포에 질려 총구를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있다. 가장 위험한 변수다. 지형 분석 주 출입구는 정문 하나, 비상구는 창구 뒤편에 있지만 적 1명이 그 앞을 막고 있다. 창구 카운터는 훌륭한 엄폐물이 될 수 있다. 대리석 바닥과 유리창은 동선 파악에 유용한 반사체다. 인질 어머니를 포함한 민간인 약 10명, 은행 직원 4명. 대부분 극심한 공황 상태. 모든 분석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계산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강도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2명은 총으로 인질들을 위협했고 1명은 창구로 뛰어들어 돈을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리더인 불독
박철민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인질들 사이에서 희생양을 물색했다. 그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협상 카드로 쓸 적당한 인질이 필요했다. 그의 눈에 다른 사람들처럼 울부짖거나 떨지 않고 그저 조용히 어머니를 감싸고 엎드려 있는 이강이 들어왔다. 불독은 이강의 그 침착함을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것이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다루기 쉬운 놈이라고 판단했다. 니오, 이리 와. 불독이 이강의 옷깃을 잡아챘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몸을 일으켰다. 강가, 안 돼. 어머니가 절규했지만 다른 강도의 총구가 그녀를 막아섰다. 불독은 이강을 은행 중앙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깊숙이 쑤셔 박았다. 그는 경찰이 곧 도착할 것을 대비해 창밖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꼼짝마 모두 받지. 이놈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렸다. 이강은 무릎을 꿇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로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휴가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려던 사냥꾼은 이제 스스로 호랑이 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셈이 되었다. 강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방금 인질로 잡은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늑대였다는 사실을 이강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관자놀이에 닿은 총구의 냉기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과 다른 인질들의 공포에 질린 신음이 들려왔지만 그의 정신은 그 모든 소음을 필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나 휴가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웅크린 용수철이었다. 폭발하기 직전에 고도로 압축된 에너지 그 자체였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은행 내부를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었다. 인질들의 위치, 강도들의 동선, 무기의 종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약한 고리. 그의 눈이 창구 근처에서 인질들을 감시하던 가장 어려 보이는 강도에게 멎었다. 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불안하게 총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근처에서 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가 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다. 놈의 검지손가락은 방가솔 안쪽에 위험하게 걸쳐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비전문가가 저지르기 가장 쉬운 최악의 실수였다. 이강은 지금 당장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에 있는 주요 인질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오이, 그의 낮고 짧은 부름에 젊은 강도가 움찔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뭐야. 총구 내려. 애 놀라잖아. 그것은 애원이 아닌 지시에 가까운 말투였다. 젊은 강도는 당황했다. 인질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강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장치 잠그는 게 좋을 거야. 네 손부터 날아가기 싫으면.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이강에게 집중되었다. 첫째는 젊은 강도 자신이었다. 그는 이강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자신의 총을 내려다보았다. 둘째는 카운터 뒤에 숨어있던 젊은 여성 은행원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카운터 틈새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 인질의 알 수 없는 대담함과 전문적인 지식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셋째는 리더인 불독 박철민이었다. 이 새끼가 지금 누굴 가르쳐 닥쳐. 불독은 이강의 태도에 격분하여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인질이 자신의 부하에게 총기 사용법을 가르치려 들다니 굴욕감과 함께 이강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싹 텄다. 평범한 민간인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네오 뭐야 경찰이야. 그냥 예비군 훈련 좀 빡세게 받은 사람일 뿐이오. 이강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비군 이 새끼가. 불독은 이강의 그 태연함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들고 있던 권총 손잡이로 이강의 머리 옆을 강하게 후려쳤다. 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강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비명은커녕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할 뿐이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불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 개새끼, 주둥이 놀리지 못하게 손부터 묶어놔. 불독의 명령에 다른 강도가 다가와. 이강의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두꺼운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단단히 조였다. 이제 그는 피를 흘리는 두 손이 묶인 무력한 인질이 되었다.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놔. 불독은 이강을 다른 인질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밀쳐버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것은 불독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강이 정확히 원했던 바였다. 그는 다른 인질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통으로 정신을 잃은 척했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뒤에서 그의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다. 그는 방금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수확했다. 첫째,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확인했다. 둘째,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는 잠재적 조력자 김수현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셋째, 그는 이제 적의 관심에서 벗어나 상황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손목을 옥죄는 케이블 타이는 그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아주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도들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강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강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도들의 눈에 그는 이제 완전히 제압된 하찮은 인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의 내면에서 이강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이 은행 전체를 하나의 3차원 전술 지도로 스캔하고 있었다. 케이블 타이의 인장 강도는 약 80kg라. 내 엄지손가락 관절을 탈구시키면 3초 안에 풀 수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적까지의 거리는 4m, 무기는 권총. 그 옆에 샷건을 든 놈은 7m. 사각지대는 저 기둥 뒤. 창구 카운터는 훌륭한 엄폐물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다. 벽에 걸린 소화기는 훌륭한 급조 무기다. 인질들은 보호 대상이자 동시에 나의 움직임을 가려줄 수 있는 장애물이다. 그는 더 이상 은행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공간은 돈을 세는 곳이 아닌 생과 사를 가르는 킬박스였다. 그의 계산을 재촉하듯 창밖에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다. 이제는 바로 은행 건물 앞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도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씨발 경찰이 벌써 쫙 깔렸잖아. 창밖을 살피던 한 놈이 소리쳤다. 빨리 서둘러 돈은 다 챙겼어. 리더인 불독이 고함을 질렀다. 거의 다 됐습니다. 형님 하지만 시간이 5분 앞으로 5분 준다. 불독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미친 듯이 외쳤다. 5분 안에 이 돈 다 못 챙기면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5분, 그것은 강도들에게 남은 탈출 시간이자
이강에게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작전 시간이었다. 이강은 경찰의 진입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이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순간 이 은행은 말 그대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겁에 질린 강도들이 인질들에게 총구를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특히 저쪽 구석에서 어머니가 떨고 있었다. 그는 단 1%의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그가 먼저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의 기회가 필요했다. 적들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혼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통스러운 척하며 실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헤매다 마침내 한 곳에 멎었다. 카운터 뒤에 숨어 이쪽을 몰래 훔쳐보고 있던 젊은 여성 은행원. 김수연, 그녀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강을 향한 알 수 없는 의문과 희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강은 그녀의 눈에서 지성과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읽었다. 그녀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강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가 이내 그녀 옆에 놓인 육중한 금속재 동전 개수기를 향해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총구를 흔들며 가장 불안해하던 젊은 강도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로 묶인 그의 손가락이 아주 잠시 숫자 셋을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도박이었다. 김수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저 눈빛과 몸짓의 의미를. 저 남자는 지금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동전 개수기를, 저 강도를 향해. 그리고 숫자 셋. 다음 신호가 있고 셋을 세면 소란을 일으켜라. 미친 짓이었다. 저 남자는 지금 이 지역 한가운데서 방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마비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총구 앞에서 떨고 있는 노인들을 보았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괴물 같은 눈빛으로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저 남자를 보았다. 그녀의 공포가 절박한 용기로 변했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은 그녀의 대답을 보았다. 연결은 완료되었다. 작전은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 축 늘어졌다. 그는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모든 에너지를 비축했다. 창밖의 사이렌 소리가 절규처럼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가 포위망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도들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시한폭탄처럼 날뛰고 있었다.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의 사이렌 소리가 이제는 고막을 찢을 듯이 가까워졌다. 강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인질들의 울음소리와 공포에 질린 비명이 뒤섞여 은행 안은 완벽한 혼돈의 도가니였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이강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김수연의 눈빛을 포착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결심이 서 있었다. 이강은 아주 짧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김수연은 아드레날린과 공포,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힘으로 옆에 있던 육중한 동전 개수기를 밀어버렸다.
콱과광. 금속제 기계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수백 개의 동전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다. 굉음과 함께 울리는 금속성의 파열음.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완벽한 소음이었다. 본능적으로 강도들의 시선이 모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단 4초, 그 찰나의 순간 웅크리고 있던 늑대가 움직였다. 이강의 몸이 뒤틀렸다. 우두둑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뼈 소리와 함께 그의 엄지손가락 관절이 탈구되었다. 질긴 케이블 타이가 힘없이 그의 손목에서 풀려나갔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권총을 든 강도였다. 놈이 상황을 파악하고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이강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화려한 격투 기술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잔인한 움직임이었다. 그의 손바닥이 장타가 되어 강도의 코를 가격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 순간 이강의 팔꿈치가 용서 없이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강도는 그대로 쓰러졌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은 이강의 손으로 넘어왔다. 첫 번째 총을 손에 쥔 이강은 몸을 굴려 겁에 질려 총을 난사하려던 젊은 강도에게 돌진했다. 그는 쓰러진 첫 번째 강도의 몸을 방패 삼아 총알이 날아올 방향을 막았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권총의 개머리판으로 놈의 손목을 내리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이어지는 동작으로 이강의 손날이 정확하게 놈의 목젖을 가격했다. 젊은 강도는 컥 하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두 번째, 이 개새끼가 산탄총을 든 거구의 강도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이강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이강은 주저없이 바닥에 떨어진 젊은 강도의 권총을 발로 걷어찼다. 권총은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며 어머니가 숨어있는 기둥 근처로 날아갔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이었다. 쾅! 산탄이 불을 뿜으며 이강이 방금 전까지 있던 곳의 유리 파티션을 박살냈다. 이강은 이미 창구 카운터 뒤로 몸을 날린 후였다. 거구의 강도가 펌프를 당겨 재장전하려는 순간 이강이 카운터 위로 튀어 올랐다. 그는 손에 잡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어 그대로 놈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시야가 가려진 찰나의 순간 이강은 이미 놈의 등 뒤에 있었다. 그는 총을 든 팔의 관절을 꺾고 무릎으로 놈의 오금을 찼다. 거구의 몸이 균형을 잃고 무너졌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리더인 불독 박철민이었다. 그는 금고 앞에서 돈 자루를 챙기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망연자실한 채 굳어 있었다. 그의 부하 3명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순식간에 쓰러져 있었다. 이강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숨은 거칠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방금 빼앗은 권총을 든 채 불독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혼돈의 교향곡은 끝났다. 이제 마지막 악장만이 남아있었다. 창밖의 사이렌 소리가 바로 귀 밑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경찰이 막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구왕구왕. 이강은 불독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꽝꽝꽝. 육중한 파쇄기가 은행의 강화 유리문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굉음과 함께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 SOU 대원들이
섬광탄과 연막탄을 투척하며 은행 안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경찰이다 총버려 손머리 위로 모두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대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각자의 구역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가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유혈이 낭자한 총격전 혹은 절박한 인질극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기이하고 섬뜩한 정적이었다. 총성은 없었다. 비명도 없었다. 자욱한 연막 너머로 화약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만이 코를 찔렀다. 뭐야? 팀을 이끌던 최동진 경감의 입에서 의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방가쇠에 손가락을 건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했다. 연막이 서서히 걷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멈춰놓은 듯한 하나의 정지된 그림이었다. 4명의 강도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다. 3명은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1명 리더로 보이는 불독 박철민은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머리에는 그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권총 한 자루가 겨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총을 든 사람은 다른 강도가 아니었다. 경찰도 아니었다. 평범한 반바지에 피 묻은 티셔츠 차림에 웬 민간인 남자였다. 다른 인질들은 은행 한쪽 구석에 모여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은 듯했다. 젊은 여성 은행원 김수연이 그들 앞을 막아서서 마치 어미닭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전원 동결 움직이지 마. 특공대원들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당황했다. 그들은 누구에게 총구를 겨눠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저 남자는 5번째 강도인가 아니면 영웅인가 혹은 통제 불능의 변수인가. 최동진 경감은 교과서에 따라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총구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이는 이강에게로 향했다. 거기 당신 총 내려놔 손들어. 하지만 이강은 그의 명령에 즉시 따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독의 머리에 총구를 고정한 채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웠던 은행 안을 조용히 울렸다. 이놈부터 처리하시죠. 나머지 셋은 잠시 기절한 것뿐입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그는 마치 현장 지휘관이 부에게 보고하듯 상황을 요약했다. 최 경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강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권위에 저도 모르게 다른 대원들에게 눈짓했다. 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의식을 잃은 강도들을 제압하고 떨고 있는 불독에게 수갑을 채웠다. 완전히 상황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강은 행동했다. 그는 들고 있던 권총의 탄창을 능숙하게 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총알 한 발을 배출시켰다. 철컥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안전해진 빈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툭 차서 경찰 쪽으로 밀어보냈다. 그 모든 동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특공대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저것은 총을 한두 번 만져본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이강은 등 뒤로 묶여있던 자신의 왼손을 앞으로 가져왔다. 아까 케이블 타이를 풀기 위해 스스로 탈구시켰던 엄지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른손으로 그 손가락을 붙잡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힘을 주었다. 으득! 조용한 은행 안에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동진 경감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모든 훈련 매뉴얼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눈앞에 이 남자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깔끔하게 제압된 강도들, 무사한 인질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 5분 만에 맨몸으로 해치운 정체불명의 사나이. 그는 마침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 도대체 누구여? 경찰서는 아수라장이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시민 영웅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하고 있었다. 이강은 조용한 진술 녹화실에 앉아 형사에게 덤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영웅이 아닌 그저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목격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일반 형사들의 눈에는 존경심보다는 처리하기 곤란한 사건을 마주한 의심과 경계심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그때 녹화실 문이 열리고 최동진 경감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다른 형사들을 물리고 이강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교구십도로 허리를 숙였다. 교관님, 그 한마디에 이강은 그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했음을 알았다. 최 경감은 국방부 보안 채널을 통해 눈앞에 이 남자가 UDT-CL에서도 전설적인 특수전 교관 이강 상사라는 것을 알게 된 터였다. 현장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경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관님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특공대 전체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이강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잠시 후 은행장이 허겁지겁 경찰서로 찾아왔다. 그는 이강의 손을 붙잡고 눈물이라도 흘릴 듯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은행은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거액의 포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이강은 그의 말을 조용히 잘랐다. 그 돈은 제가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합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신문하던 최 경감과 복도에서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김수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 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 유가족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편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장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숙연해졌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두를 구했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을 잃은 모를 다른 이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설 때 김수연이 그를 따라왔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조, 괜찮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경찰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이강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커졌다. 오늘 선생님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저도 교관님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강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경찰이 될 겁니다. 다시 어머니의 집, TV에서는 온통 미스터리 시민 영웅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했지만 이강의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속상한 듯 말했다. 나는 그냥 네가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전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매일 이렇게 엄마 속을 태우지 말고. 이강은 창밖의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중요한 건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피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어깨를 쓸어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강은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경찰서에 잠시 맡겨두었던 그의 검은색 군용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다. 결컥. 시계가 그의 손목에 감기는 순간 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휴가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자신의 임무가 기다리는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행에서의 폭풍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흔들던 두 세계의 충돌 역시 이제는 조용한 결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그렇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남해의 잔잔한 파도 소리는 아득한 기억이 되었다. 이강의 세상은 다시 경상남도 진해에 거친 파도 소리와 훈련병들의 악에 바친 함성, 그리고 화약 냄새로 채워져 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지옥주 훈련이 한창이었다. 갯벌 위를 구르고 무거운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해안을 달리는 훈련병들의 눈에는 도끼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강은 그들 앞을 묵묵히 함께 뛰고 있었다. 교관 복장을 한 그의 모습은 휴가지에서의 평범한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한 마리의 매처럼 훈련병들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포착했고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그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고개 숙이지 마. 정신력은 눈빛에서 나온다. 이 정도에 무너지면 실전에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는 훈련병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이강이 자신들보다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뛰며 가장 먼저 찬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매일 목격했다. 그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UDT 시르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혹독한 훈련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모래사장에 시체처럼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다. 이강은 그들 앞에 섰다. 오늘 너희들에게 가상 상황을 하나 부여하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눈을 쳐다보았다. 너희가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UDT 대원이 되어 첫 휴가를 나갔다고 가정하자. 비무장 상태다. 너희는 그저 평범한 아들이자 형제 혹은 아버지로서 가족과 함께 은행에 갔다. 바로 그때 총을 든 강도들이 들이닥쳤다. 어떻게 할 것인가? 훈련병들은 지친 몸을 일으켜 저마다 교범에 나올 법한 대답을 내놓았다.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인질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합니다. 이강은 그들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틀렸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훈련병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너희들이 배우는 이 기술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친 바닷바람을 뚫고 훈련병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 기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휴가 중일 때도, 비무장 상태일 때도, 너에게 남은 것이 오직 두 주먹과 정신력뿐일 때도 그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다.
그것이 우리가 괴물이 되는 훈련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다. 잊지 마라. 그의 말에 훈련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피로와 도끼 대신 사명감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난 뒤 이강은 홀로 부둥켜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강가, 저녁은 먹었냐?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예, 어머니, 방금 먹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방충망은 아직도 쌩쌩합니까? 그럼 네가 고쳐준 건데 아주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다. 옆집 순이네가 와서 보고는 어디서 사람 불렀냐고 묻더라니까 그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방충망이 잘 작동한다는 이야기, 이웃집에서 김치를 얻어왔다는 이야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들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보고를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보기 드문 진솔한 미소가 떠올랐다.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한 남자가 부둥켜 서서 노을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국가가 길러낸 최정예 인간 병기이자 훈련병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악마 교관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멀리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웃음 짓는 평범한 아들일 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하고 깊고 강인하지만 지금은 더없이 잔잔한 저녁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 자신처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